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정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저명 인사분들을 모시고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길 그리고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는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작지만 강한 대학 서강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오늘 만나볼 파워피플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준비된 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 모임할 때마다 같이 이제 술도 같이 마시고 또 계산도 하시고. 그분은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좋은 글귀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 들고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학생들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추진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교수님? 연구하시는 그런 교수님은 정말 많지만 진짜 발로 뛰는 어떤 기업가의 느낌이 나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서강대학교 학생들의 생생한 증언처럼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하신다는 이상복 원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방학인데도 캠퍼스에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 그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오고 있고요. 학부 학생들도 뭐 취업이다 진로다 해갖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 서강대학교 캠퍼스라는 대학교 캠퍼스에 와보니까 저의 한 20년, 25년 전에 최초의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풋풋했었던 느낌이 여전히 저에게도 남아있네요. 사실 제가 학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이 그 점입니다. 항상 젊은 학생들과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으시죠?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아주 젊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 로스쿨, 즉 법학 전문 대학원에 대해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로스쿨은 전국에 25개가 있는데 모든 로스쿨이 그 특성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금융법 분야가 특성화 분야이고요. 정원은 그 미니 로스쿨이다 보니까 그 40명이 정원이죠. 네, 40명이 공부하고 있군요. 그 예수의 교육 이념에 따라 갖고 그 교육 이념은 지성, 인성, 영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그러니까 지성이 양이라면 인성은 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이나 사회성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상복 원장님이 굉장히 말씀을 재밌게 잘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오늘 사실 굉장히 긴장보다는 기대를 하고 왔어요. 사실 지금 제가 긴장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원장님의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인생과 또 현재 이 모습이 되시기까지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을 키워드로 우리 원장님의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키워드가 전직 언론인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전직 언론인이 우리 원장님의 키워드가 되셨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제가 그 신문사 기자들이나 방송국 PD나 기자들을 만나면은 진담반, 농담반으로 하는 얘기고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말에 그 겨울에 여동생 둘이 그 7살, 5살 먹은 여동생 둘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죠. 9살 때. 폐렴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폐쇄적이고 되게 파괴적인 이제 그런 소년으로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아이들하고 싸우고 그 가게 같은 데 가서 물건 훔치고 학교 교실에서도 좋은 연필리스 훔치고. 원장님께서요?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가 그때는 리아카를 뚫고 장사를 다녔는데 그 전대에서 이렇게 몰래 훔쳤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는
이 돈독이 올라갔고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네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네. 근데 고등학교 때는 통학거리가 멀어갖고 제가 신문 배달을 못해요. 네. 그다음에 대학교 1학년. 네. 그러니까 6년을 신문 배달하고 신문 파리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네네. 나중에는 결국은 그 돈을 모아갖고 사실은 겨울에는 아버지가 장사를 안 하고 쉬셨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연탄 100장, 네. 쌀 한 가마, 네. 그 생활에 좀 보태기도 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문 배달, 신문 파리 6년 하다 보니까 기자들 만나면은, PD들 만나면은 전직 잘 안 언론인. 빼주잖아요. 네. 전직 언론인이다 그랬더니 언제 기자 했느냐, PD 했느냐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네. 아이 그건 아니고 내가 없었으면은 니네 신문을 내가 구독자 확장한 거 아니냐. 네. 신문값도 내가 다 받아다가 이렇게 보급소에 갖다 줘갖고 신문사가 잘 경영이 됐다 그런 네. 얘기를 하죠. 뭐 전직 언론인 또는 뭐 명예 언론인이라고 하실만 하네요. 사실 뭐 그 언젠가부터는 그 지금 뭐 이제 높은 분들이 되어 있죠. 뭐 주필이나 이렇게 전무급도 상무급들이 되어 있는 분들이 네. 뭐 농반 진반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전직 언론인 이렇게 인정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굉장히 악바리 시절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님에 대해서 단순한 존경이나 애정도 있으셨겠지만 일단은 원망하는 마음도 갖고 계셨다고 들었고요.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나 또는 원인도 사실 여기서 시작하셨던 그렇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아버님에 대한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아버님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고요. 왜요? 어떤 점에서요? 40세가 넘어가면서 아버님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네.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저희 아버지는 글자를 모르거든요. 네. 학교를 가신 적도 없지, 글자도 모르지, 친구도 하나도 없지, 술도 한 모금도 안 하셨고요. 술도 안 좋아하시고 술도 한 모금도 안 하셨죠. 친구분은 근데 왜 없으셨을까요? 굉장히 착실하셨을 그러니까 것 아버지가 같은데요. 어릴 때 머슴살이를 하셨대요. 네. 아주 어릴 때.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재혼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머슴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네네.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선택적 함구증, 네. 그리고 그 대인 기피증이 좀 있으신 거예요. 네. 여자 같고, 네. 뜨개질을 좋아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 뜨개질에서 장갑 써주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예. 때. 네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직업이 반듯하지가 않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직업도 아버님이 없고, 아까 장사하시고 그렇죠. 또 뭐 콩파리도 하시고 호떡 장사, 뭐 붕어빵 장사, 네. 각종 장사는 다 해본 거죠. 야채 장사, 과일 장사, 또 군고구마 장사. 그런 그럼 거 어렸을 다 때는 해봤죠. 이제 그런 아버지의 원망하는 모습이 거죠. 좀 부끄러우셨을. 그렇죠. 친구 아버지는 양복 입고 다니고 뭐 머리 기름도 바른 사람도 있는데 네. 아버지 양복 입은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잘못 만났구나. 부모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원망, 네네. 사회에 대한 원망, 그게 네. 세상에 대한 원망이고 하늘에 대한 원망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고 예. 싫은 거죠. 네.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머슴살이를 했다. 머슴의 아들이었다는 게 굴레를 작용을 해요. 아, 이것 그 머슴의 아들이니까 난 천하구나. 이것도 제가 극복하고 오픈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게 아마 열등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고시 공부하게 된 동기도 그게 하나의 동기가 되죠. 네. 열등감, 뭔가 숨기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성취감을 한번 맛보자. 네네. 이게 전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렵다는 시험 네. 한번 해볼까? 네. 그래 그게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하죠. 네. 사실은 악발이라기보다는 오기가 좀 있고 좀 독기가 조금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우리 이상범 원장님의 오늘의 이런 모습으로 있기까지의 발판이 됐었던 그 고시 공부를 친구분들의 후원과 지원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친구들 4명이 매월 3만 원씩, 12만 원이죠. 네. 12만 원인데 2년 동안 지원을 해줬고 네. 또 그게 끊기고 나서는 선배 한 분이 10만 원씩 2년 동안 네. 또 그 이외 후배들이 간헐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죠. 네. 해줬고 그래도 뭐 그 당시에는 부모 원망을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이 어딥니까? 네. 뒤에는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깨닫게 되는 네.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분들의 그 후원과 기대에 본인이 충분히 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나는 저 친구들에게 그 소위 기대주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나름의 책임 의식이 또한 고시 공부라는 나름 그렇죠. 힘들었었던 과정에 또한 동기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그때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다, 고마운 선배들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에 대해서 갚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강했죠. 네. 근데 참 이렇게 많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까 도움을 여기서 받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보답하는 경우보다는 네. 이렇게 도움받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네. 저는 딴 사람 도와주고 네네. 이런 식의 삶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글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시나 소설 뭐 이런 작품을 쓰신 거 있으시지요? 소설을 썼고요. 10년 전인가 11년 전에. 그러니까 제 얘기죠. 네네. 성장 소설을 그러니까 이상범 원장님께서 본인의 자전적 성장 소설을 그렇죠. 쓰신 건가요? 그 소설을 쓰게 된 것도 동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동생 둘이 죽어서 죽음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네. 지금도 아주 예민하죠. 네. 그렇게 자라가고 그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딸 삼형제예요.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막내인데 큰 이모님, 작은 이모님이 저 어릴 때 전부 다 과부가 되시죠.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가 남녀공학이고 그 사춘기가 빨리 왔어요, 제가. 예. 방황을 하고 되게 힘들어 하는데 친구 둘이 다가오죠. 친구 2명이 네. 저하고 친한 친구가 대학 가는 거예요. 네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문 보급소의 형들하고의 생활, 학교의 친구들하고 생활, 네. 이중생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한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잘생겼고 네. 또 성격도 좋고 네.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꿈도 심어주고 네. 대학을 가라고 얘기하고 그 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라고 얘기하고 네. 그 친구, 친구가 스승 같은 그렇죠. 친구였겠네요. 예, 그 친구가 항공우주연구원에 예. 근무하면서 이상설 박사인데 네. R이랑 1호도 만드셨고요. 올리고 네. 또 무공해성도 올리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병이 나갖고 쉬다가 네. 2002년 가을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연수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가 전화를 하죠. 이상설이가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003년에 귀국을 했는데 2004년에 전화한 친구 있죠? 이상설이가 죽었다고 전화한 친구가 김경현인데 얘는 2004년 12월 25일 날 세상을 떠나죠. 동생들의 죽음, 이모들의 죽음, 처가, 가까운 친구들. 친구들의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 키워드가 상당히 놀라운데요. 등소평이에요. 등소평은 뭐, 그 위대한 위인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다만 이제. 작은 거인이라는 뭐 정말 중국의 13억의 인구를 통치했다고 하는 그분이신데. 제가 등소평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을 제가 좀 봤고. 네네. 중국 역사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네. 근데 오래전에 지금도 만나지만 중국인들을 만났는데 네. 그 농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농담을. 그 덩샤오핑하고 이상보기를 구속되는 3가지가 있다. 네네. 첫째, 스몰맨 또는 스몰 빅맨. 네, 스몰 빅맨. 둘째는 스위밍맨. 네, 아 수영을 좋아하시는군요. 수영을 좀 했죠. 그럼 처음 스위밍맨. 세 알았네요. 번째가 엘코렌 피가맨. 술 담배를 즐겨 하셨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죠, 이제. 근데 이 얘기를 주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본인도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하라고 뭐 하는 본인 거 이꼴 별로 되는 등소평이라고 거죠. 되신 거군요.
그럼 이런 등소평에 대해서, 즉 덩샤오핑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에서의 그런 별명을 갖게 되신 것 나름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죠. 그래갖고 작년 초에 원장 되고 나서는 제가 밖에 가서 이렇게 인사할 때 네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서강대학의 작지만 강한 원장 서강대 등소평 이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무슨 정치인의 선거 멘트 그건 같으신데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각인이 딱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요새는 다들 정말 박수를 막 쳐주죠. 그런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PR은 한 번에 꼭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학교 누가 PR도 들어도. 해야죠. 그러게요. 이런 원장님과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왜 원장님의 서강대 등소평이신지 원장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럼 원장님의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과연 우리 이상복 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실내로 자리를 좀 옮겨봤는데요. 여기가 평소 원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누구나 다 자기만의 공간 또 자기만의 생활 습관이 담뿍 든 그런 공간이 있겠지만 바로 이제 이 원장님의 집무실이 오늘의 우리 이상복 원장님의 모습과 어느 정도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제 사무실은 소송 기록들이며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다면 우리 원장님은 책들에 둘러싸여서 사시네요. 뭐 둘러싸여 있지는 보진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 참고만 하는 정도지. 네. 실질적으로 보는 책은 몇 권 없습니다. 네. 지금은 서강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님이시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사실 또 변호사로서의 네. 생활을 해오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생활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자, 그때 그 시절 저희 법조인으로서의 변호사 이상복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원래는 변호사 생활을 할 때요. 네. 그 하던 중에 미국 연수를 이제 가서 눈으로 본 게 실리콘밸리를 봤죠. 네. 근데 변호사들 중에 그 사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기업의 사장. 아, 기업체의 사장으로서의 기업체 변호사. 네네. 그래서 언젠가 사장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줄곧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특화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전문화 이런 게 애매하긴 하지만 네. 기업 사건들 있죠.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주로 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쪽으로 좀 책도 쓰고 네. 뭐 연구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나는 사건을 한 두 가지만 네, 안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변호사 윤리 이 부분하고 그 변호사의 그 의무, 피의자에 대한 의무하고 상당히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네. 사건을 맡고서 보니까 강간치상 사건이었는데 네네.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 수사 기록에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 강간치상 사건으로 기소가 된 거지만 그 피고인이 어쨌든요. 그 피의자 예. 관계에서 수사 기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무죄 주장을 했죠. 네. 무죄 주장을 하면서 책임 그 능력이 상실 상태에서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강간치상이니까 화간이다. 네, 그다음에 두 그러니까 번째는 서로 좋아서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책임 능력 상실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처벌할 수가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없다 하셨군요.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양심에 걸리는 거는 접견을 여러 번 갔는데 네네. 제 느낌이 오는 게 이 친구가 진범이에요. 진짜 네, 범죄를 진범이더라고요. 저지른 것 같기는 네, 하군요. 진범 느낌이 와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잘못되다 보니까 네네. 경찰 단계부터 예. 저는 변호인 아닙니까? 네네. 변호인은 그 피고인 내지는 피의자의 보호자네요. 그렇죠. 유리한 내용으로의 그렇죠. 변호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네. 하나는 이게 수사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침범인데. 그러니까 무죄 주장을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진범이라는 뜻은 결국 이 사람은 유죄로 하는 그렇죠. 게 맞는데 네, 수사 예. 기록에 그 처음 초기 단계부터 허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변호인으로서 어쨌든 사건을 맡았으니까 네. 충실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피고인에 유리하게. 네, 하지만 네.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피해자가.
그렇다 보면 한편으로 인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의 의무하고 네. 또 하나는 인간적인 거 있죠. 이놈이 진범인데 음. 이 진범을 저는 옹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갈등이 네. 좀 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좀 애매했어요.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는 무죄 아니면 유죄인데 예.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유예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유죄기는 한데 그렇죠. 재판부도 고민한 흔적의 그렇죠. 결과군요. 네. 네. 사실은 그게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을 느꼈던 예. 사건이죠. 실제로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게 분명히 나쁜 사람을 네.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경우가 없느냐라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네, 그럴 수 받기도 있어요.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이상범 원장님 말씀처럼 분명히 저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볼 때 있어서 아, 이 사람이 소위 네. 유죄구나 또는 이 사람은 비록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진범 맞구나라는 강한 네. 확신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그 자신의 양심의 소리와 또한 한편으로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 네. 이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 너는 내가 진범이 또는 너가 유죄이니까 너는 변론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양자에서 오는 갈등이 사실은 대부분의 아마 변호사들이 공감하면서 그럴 거예요. 경험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의 그 사건도 또한 똑같은 그 당시의 그렇죠. 대부분 갈등이 변호사님들이 있으셨군요. 이제 느끼는 감정인데 저도 네. 이제 그런 감정을 좀 느꼈던 적이 있고요.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민사 사건 같은 경우인데 하나는 되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네네. 초기에 뭐 큰 제가 대형 로펌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 그 같은 연수원 동기들하고 합동사무소를 차렸는데 네. 분식회계 사건이 왔어요. 네네. 회계법인에서 중견 회계법인에서 제가 이제 분식회계 분식회계. 내부자거래 자관 그런 쪽에 좀 연구를 한 사람이라고 예. 소개를 해갖고 왔는데 네. 뭐 대형 로펌에 갔었대요. 갔더니 이거 착수금을 뭐 이만큼 달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 없고 이렇게 아직 경험이 일천하니까 네. 뭐 요만큼만 주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회계사들이 와서 걱정하는 거는 네. 자기네 회계법인에 돌아가면은 워낙 제 사무실이 이게 규모가 작으니까 네. 사건을 안 맡길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더니 이제 한 회계사가 그간에 썼던 책들을 좀 달라고. 예. 그 이제 뭐 증권범죄와 집단소송, 뭐 기업범죄와 내부통제, 자관 이런 책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가져갔죠. 네.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상국이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예.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 네. 그래서 분식회계 사건을 이제 맡게 착수금 되셨군요. 요만큼 송모도 이만큼 해갖고 이제 맡았죠. 네. 맡았는데 어쨌든 결론은 전부 승소를 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식 회계가 아니다라는 쪽의 그렇죠. 결론을 이끌어내셨다는 얘기시네요. 주주들이 어쨌든 주주들이 그 회계법인하고 이제 회사 대표에서 등등을 건 사건이죠. 네. 우측에 서갖고 저는 회계법인을 대리 이제 하게 됐는데 부피가 네. 아니다. 네네. 그래서 그 1심에서 부피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 네. 승소를 했고 네. 2심도 흘러갔고요. 네. 사실은 이제 변호사로서의 가장 글쎄 보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때는 역시 자신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한 네. 사건에서의 결과가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뭐 금전적인 이익이나 또는 뭐 의뢰인과의 어떤 뭐 이익을 해주었다라는 그것과는 네, 더 네.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만족 이 부분에서 오는 성취감이 정말 참 짜릿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네, 맞습니다. 나름의 스트레스를 견디어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저도 그 두 번째 케이스에서 그랬던 거죠. 대형 로펌에 갔는데 네. 비싸갖고 막말로 수임료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네. 사건을 제가 해갖고 어쨌든 이긴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성취감도 좀 느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그 사건도 좀 기억이 남는 사건이죠. 네. 그동안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경제법 전문가로 잘 하시던 변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계기가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 증권법 쪽으로 제가 특화를 하다 보니까 있죠. 그 네. 증권법 학회를 뭐 예전에 나가서 발표를 한번 하는데 증권법 연구회 시절에 그때 네네. 99년인가
그래서 제가 증권법 연구회를 사단법이나 하는 작업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교수들을 좀 만나기도 했고 네. 변호사들을 좀 만나기도 한 거는 맞지만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법과대학들이 뭐 전국에 있는 법과대학이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2006년 또 그 봄학기부터 네. 그 변호사님들을 그 교수로 많이 모셔갔거든요. 2006년. 실무적인 교육을 그렇죠. 담당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모든 학교들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뭐 기억나죠. 노무현 정부까지요. 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뭐 로스쿨 한다고. 네. 근데 뭐 숭실대학교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나 네. 관심 없다고. 그때가 2005년 연말인데 며칠 생각해 보시라고. 예. 2006년 초에 네네. 전화하겠다고. 아유 관심 없다고. 근데 다른 변호사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변호사도 하고 교수도 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고. 네.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1년 두 직업을 병행할 수 있었나요? 초기에 그 2006년도 2007년 로스쿨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 변호사 활동하면서 그 대학 교수를 같이 하는 분들은 있죠. 다 같이 하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했죠. 그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대학 여기도 뭐 대부분 총장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럼 같이 그렇죠. 그 당시 업무 영역을 함께 하셨군요. 겸임 교수가 아니고 전임 교수인데 네. 그렇게 했는데 2006년 1학기, 2학기, 2007년 1학기를 마쳤는데 2007년 7월 초에 그 로스쿨 법이 그 야간에 그 통과가 되죠.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전국의 법과대학이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거죠. 실무요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저한테 뭐 이렇게 뭐 A 대학, B 대학 뭐 등등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학위 있으시지 뭐 책임 적어 있으면은 그 자기네 그 실적, 네네. 연구 업적이 있으니까 네. 딱이라고 준비된 교수라고. 저는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연도가 언제셨지요? 96년이죠. 예, 그러면 한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 그러니까 소위 법조인으로서 생활 한 10년 정도 하신 이후에 이제 그렇죠. 학교에서의 새로운 제2의 네. 직업인으로서의 방향 전환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된 것에 대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세요? 돌이켜보면은, 글쎄요. 처음에는 2007년 2학기에 여기 와갖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교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서강대에서 스카우트제에 왔을 때가 마지막이었고, 네네. 거기서 올 데도 없고, 학교 선생 한번 해보자. 정년 보장해 준다니까. 그래서 네. 왔고, 1년 있다가 또 사표 내고 그래요.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사장이 꾸민 놈이 이게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안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학교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하고의 그 관계가 형성된 거죠. 네. 숭실대에서 잠깐 그랬고 여기 와서 애들하고의 네. 제가 주로 학생들하고 뭐 식사를 하거나 술 마시는 게 이제 일과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좋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런 그렇죠. 교수로서, 너는 뭐 원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 전에 변호사 할 때 보면은 점심이나 저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학교 오다 보니까 누가 그 점심 저녁을 합니까? 학생이 이제 막말로 고객 비탄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럼 맞더니 면담 뭐 상담한다 그러면은 주로 식사하자 아니면 네. 밤에 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커뮤니티 내에서 되게 소문이 나거든요. 네네. 이렇게 누구 가면은 잘해주신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술도 뭐 사주기도 하고 밥도 네. 이렇게 같이 식사할 기회가 네네.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함께 학교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우리 원장님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다 엿보고 또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한 기분이었었다면요. 지금은 이제 우리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원장님의 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좀 민감할 것 같은데. 자, 전혀 뭐 어려운 질문 이런 걸로 네. 시작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소프트하고 네, 말랑말랑한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학생들과 오랜 시간 같이 보내고 계시고 사실상 이 학교라는 특수한 이 공간에서 네. 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요새는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지 제일 옆에서 잘 지켜보실 네. 분이시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첫 번째일까요? 역시 취업일까요? 그렇죠. 취업. 음. 크게 볼 때 비슷하지만 크게 네. 볼 때는 진로죠. 그거는 로스쿨 학생들이나 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로스쿨생, 네. 모든 학부생이 그럴 겁니다. 진로. 네네.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음. 취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음. 지금 대부분의 고민, 2030 세대의 고민이에요. 네. 그게 가장 큰 거.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학부생 또 로스쿨생들을 네. 봤을 때 지금 어떠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쓰러움의 느낌이 정확하게 본 건가요? 그럼요, 정확하죠. 그래도 로스쿨 학생들은 좀 나아요, 제가 볼 때는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네. 어쨌든 변호사시험 합격, 자격증 취득하고 어디로 갈지 대충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물론 졸업하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하지만 하지만 학부 애들은 앞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르고 3년 전 다르고 달라요, 해마다요. 네. 그 애들이 체감하는 게요. 음. 3번, 4번 떨어지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힘든 거죠. 뭐 성형하는 애도 있고 내 목소리가 이상해서 시험이 안 됐는가 그 네네. 면접이요. 네. 뭐 이런 애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8학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없죠. 보시면 돼요. 네, 네, 저도 그렇게 그렇게 있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대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 힘들어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라면 결국은 사회 구조인가요? 아니면 저희 그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지 못한 선배들의 책임일까요? 글쎄요.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요즘 아이들이 실력은 저보다 더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애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지식이야 모르는 게 없을 정도구나 네. 얘기도 하거든요. 네네. 아니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교 오늘 열심히 살았어요 애들이. 얘네들은요. 그렇죠. 아는 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그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하죠. 네네. 사실 기성세대들은 우리 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30보다는 좀 편하게 쉽게 살았거든요. 일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웠던 것 같고. 네, 적어도 네. 전체적으로 뭐 쉬웠는지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취업, 즉 일자리 찾는 것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그렇죠. 쉬웠겠지요. 지금보다는 좀 더 네. 쉬웠고 혼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상당히 이제 심화되어 간 거고 네. 또 하나는 이런 거랑 맞물려 가는 거죠. 어차피 자본이 되게 중요해지니까 네네. 그 기업들이 보면은 뭐 자동화 옛날부터 그렇죠. 기계화, 자동화, PC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렇게 가면은 네. 사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뭐 이렇게 사람을 많이 채용하지 않아도 기업이 굴러가는데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럼 취업문은 좁아지는 거고.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이제 진로와 관련돼서 과연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 분야로 나가서 취업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학업에 있어서도 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자극받으면서 경쟁해가는 이 시스템이 좋으면서도 힘든 면이 있고 우리 로스쿨 원장님께 이것을 여쭤보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법시험이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소위 계층의 사다리 또는 뭐 어떤 희망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위한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고 이게 과도기적인 관문으로 이제 잘못 말하면 이거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된다고 칼 생각하시는지. 맞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어요. 네. 가장 사실은 적임자이실 수도 있습니다. 경험과 현재의 모습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흔히 그 사법시험 존치 사실 이렇게 됐죠. 2000 언젠가 그건 아니구나. YS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사법개혁을 하자. 네. 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도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요. 네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통과법이 됐지요. 입법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로스쿨 제도를 왜 도입하려고 했을까? 네. 이제 뭐 다들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특정 학교 그러니까 법조인이 특정 학교에 쏠려 있으니까 네네. 법조계가 그 특정 학교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뭐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법과대학의 학생들의 교육이 네. 파행을 겪고 있다. 신림동 학원가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느라고 공부를 오히려 하니까 정상 교육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네. 것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고시낭인이라고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네. 이게 언론이나 방송이 이게 무책임한 것도 있어요. 네. 고시낭인 이게 뭐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데 아니면 고시생이 칼차고 다닙니까? 일본 낭인처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한 적도 있는데 이게 뭐 10년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고시 공부가요. 제가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는 11년 공부했다고 뭐 그런 변호사님도 있으셨는데 네. 어쨌든 언론이 얘기하는 고시 낭인들이 네네. 너무나 많다. 뭐 10년, 20년 네. 이런 폐단을 없애자. 뭐 이렇게 네. 해갖고 어쨌든 교육위를 했죠. 말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존재하는 거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로스쿨만 네. 이렇게 이 제도만 시행되는 걸로 됐죠. 네네. 최근에 어쨌든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사법시험 존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그 주장 중에 하나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꼼꼼히 챙겨보진 않았지만 네. 대충 나오는 얘기가 크게 희망의 사다리 지금 진 변호사님 말씀처럼요. 네. 희망의 사다리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두 네. 번째는 글쎄 그 개천용이요. 계룡남이라고 요새 뭐 계룡남은 아니겠군요. 뭐 개천에서 용나는 그렇죠. 개천용이라 해갖고 네.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네.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희망의 사다리는 글쎄요. 그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였던 것만은 분명하고 네. 그러니까 로스쿨도 희망의 사다리는 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다 알려진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등록금이 비싸니까 돈스쿨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네.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갖고 네. 그러니까 로스쿨이 재정 적자 부담이 크다고 하는 얘기는 예. 장학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장학금을 37.5% 그 등록금이 들어오는 돈 중에서 37.5%가 다시 장학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거군요. 네. 그 전체 로스쿨 전체는 아마 평균적으로 30만 6%죠. 어쨌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희망사다리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 사실도 희망사다리였고 예. 로스쿨도 희망사다리인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거는 다 인정할 수 있는데 네네. 다만 진입장벽이 사시되는 건 어렵고 로스쿨 들어오는 거는 들어와서 변호사가 되는 거는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응시를 해갖고 예. 그 사법시험 합격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저도 공부를 오래 했다고 했는데 희망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이고 예. 그러니까 희망의 사다리를 타려고 하다가 이렇게 고시 낭인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시험도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두 번째 같은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다. 개천용 하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대학생들 사이에 개천용이 아니라 강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강남용이라고. 예. 개천용의 시대는 갔다. 그 개천용의 시대가 다시 이제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이제 그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사실이 개천용이라고 불렸는데 네.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뭐 동네 뭐 나갔더니 뭐 이제 김씨 아저씨가 아버지 이씨 당신의 아들은 말이야 어쨌든 개천에서 난 용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물론 제가 어렵게 살아갖고 월계동 장이동이 개천인데 네네. 저희 개천 쪽에서 오래 살았어요. 무허가 판자촌에서 이렇게 쫙 이사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개천에서 물론 용이 날 수도 있지만 네네. 예? 그러면 이 우리 집구석은 개천이고 제가 무슨 용입니까? 어려우시면 그냥 하나 붙은 거지. 예. 물론 그것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일단 그 표현에서부터도 그렇죠. 이제 일단은 반감과 네. 또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도 정말 충분히 공감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렇죠. 본인이 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려면 그럼 나머지 가족들이나 나의 집안 환경이 그러면 개천으로 그렇죠. 비하되는 그건 것이 이제 되게 과연 그게 또한 우리 사회에서 그 정당한 용어 같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 붙는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붙었으면은 막말로 뭐 개천에서 용납 따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합격, 추가합격 이렇게 걸고요. 예. 촌에서 붙으면 군수 찾아오고 막 네네. 포장도 찾아오고 그랬대요. 네. 자, 오늘의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성범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든 또는 우리 서강대학교 로스쿨에 관한 것이든 다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비전과 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아프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 젊은 청춘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 꿈 뭐 계획, 포부 그래서 다 비슷한 거지만 사실 꿈은 가져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학교 선생이 되고 나서는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밖에 아는 분들하고 식사하게 되면 제가 술 한잔 하면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성적인 부분하고 네. 감성적인 부분을 제가 대단히 강조하거든요. 두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성적이면 또 이게 감정이 없잖아요. 감성적인 네. 부분이.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는 그 루소의 감성과 네. 루소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렵게 네, 컸고 그렇군요. 방랑객도 심했고 네. 고생 많이 한 사람이고 근데 칸트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칸트가 이게 원래 별명이 시계 아닙니까? 정확하게. 근데 네, 평생 그 동안 에피소드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생 동안에 단 하루만 그 산책을 못했대요. 식사하고서. 네. 예, 그 하루가 어떤 일이었을까요? 하루는 루소가 쓴 네. 책 에밀을 읽고 있을 때. 그 에밀이 교육학에 관한 책인데 네. 소설인데 루소가 자기가 낳은 자식 5명을 다 거원해왔다는 그런 내용이고 네. 교육에 대해 쓴 책이거든요. 네네. 근데 두 사람은 성격이 달라요. 전혀. 칸트는 이성적, 루소는 감성적. 네. 하지만 그 칸트가 가장 존경한 사람은 루소였다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네. 이성과 감성을 겸비한 사람이 돼야지만 그 풍부한 어쨌든 인생을 네.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이거랑 연결해갖고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은 어쨌든 뭐 화장을 해갖고 날 이렇게 만들어갖고 12놈이 자관 관을 들고서 네. 좀 슬퍼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장례식 네. 때 와서. 예. 칸트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칸트 선생이 칸트를 존경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래요. 칸트 네. 선생이 교육에 열을 많이 쏟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칸트 선생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관을 12명 이렇게 집 들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대우를 받으려면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야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하죠. 네. 예,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아이들이 뭐 로스쿨 애들이든 한 학번 전국에 전부 2030 사람들이 힘들어요. 네, 학생이 아닌 그냥 그 세대, 젊은 세대 전체에 대한 그렇죠. 아우르는 말씀도 그래서 좋습니다. 그 솔로몬 너무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솔로몬의 반지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다윗 왕인데 네. 이 다윗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많이 하고 해갖고 네네. 자기 도치에 빠졌대요. 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내가 반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네. 이 반지에 어떤 글을 글. 새기면 좋겠느냐. 네네. 신하들한테 물어봤더니 신하들이 이게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자님 중에 솔로몬 왕자님이 영리하니까 솔로몬 왕자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네. 그랬대요. 네. 그 솔로몬 왕자님이 웃으면서 이때도 지나가리라. 그랬죠. 네. 지나고 나면은 좋은 때도 지나가는 거고 나쁜 때, 슬픈 때 기록해서 또한 지나가는 지나가는 거죠. 그 순간의 고비를 네. 잘 넘기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때도 지나가리, 저는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저는 그렇게 번역해서 알고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네. 보통은 슬프거나 힘들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과 기쁠 때 그 사람을 조금은 네. 약간의 그 그렇죠. 제정신의 이성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네.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말만큼 어느 상황에도 맞을 수 있는 말이 참 저는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짧은 이런 명언이 맞습니다. 있을까 싶은 생각 저도 평소에 했는데 원장님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을 오늘 해주시니까 통하는 게 있네요. 제가 오늘 정말 아주 격한 공감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교육과 환경이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대한민국의 칸트와 로소가 되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이상복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나라 법조계와 또 로스쿨의 멋진 희망의 또한 표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복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잭 런던의 먼지가 되느니 차라리 재가 되리라로 이 녹화를 마칩니다. 먼지가 되느니 차라리 재가 되리라. 내 생명의 불꽃이 푸석푸석하게 메말라 꺼지게 하느니 찬란한 빛으로 타오르게 하리라. 죽은 듯이 영구히 사는 행성이 되느니 내 모든 원자가 밝게 타오르는 화려한 유성이 되리라. 인간의 진정한 소임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다. 나는 단지 연명하기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리라. 네, 고맙습니다.